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우리가 열심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진짜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주 정도 돼요. 알겠죠? 마지막 주가 기말고사 시즌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주 정도 있고, 거기다가 또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후딱후딱 진도 나가고 모의고사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고, 아마 지금 일단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더 나온 게 없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정이 흙이랑 그것과 함께 있는 느티나무로부터 그 다음에 박완서의 도둑맞은 가난 이렇게 세 개 지문을 실어놨거든요. 알겠죠? 근데 아마 문정리의 흙 부분 할 때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스타일상 또 모의고사 작품들 해가지고 다른 시랑 연계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시작품 한두 작품 정도는 더 추가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숙지 플러스 문제풀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첫 번째 문정이의 흙이라고 하는 작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멍 때리지 말고 그치? 자, 뭐다시 일단 이것도 내용 정리부터 우리가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그렇죠? 자, 형식의 얽매임 없이 쓴 자유시이고 개인의 생각을 노래한 서정시이죠. 자, 성격은 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예찬적,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주제는 바로 흙이 지닌 모성에 대한 예찬이죠.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의인화를 사용을 합니다. 의인화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반어적 그리고 역설적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흙을 어머니와 동일시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통해 자연의 모성적인 측면은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문정이의 흙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 적었어?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문정이의 흙 보도록 합시다. 자,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드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지금 흙이 가진 게 굉장히 이제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흙에 대한 일종의 예찬적인 그런 태도가 드러나죠. 그래서 흙은 너무나 부드러운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은 바로 뭐다? 그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치, 그는 바로 흙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사람한테 쓰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3인칭 그쵸. 근데 그것을 흙에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표현법은 바로 뭐다? 의인법이 쓰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쵸? 이런 건 일종의 약간 울음소리가 연상되는 모습이 돼서 흙을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 흙을 반복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울음소리가 연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고 그를 불러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뭐다? 앞에서 하고 울음소리를 연상하게 만든 다음에 이 소리를 통해서 이제 뭐가?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픔이자,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던 바로 일종의 희생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환기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실적 화자는 바로 뭐다? 흙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 봄으로써 바로 뭡니까? 흙에서 그런 슬픔, 뭔가 아픔, 희생 이런 걸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또 이제 이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그렇죠? 태반이라고 하는 거는 아기가 이제 자라나는 일종의 아기집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흙을 바로 뭐다? 흙은 생명의 태반이다. A는 B다. 무슨 법? A는 B다. 무슨 법? A는 B다. 그치, 은유법이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 그 중에서도 은유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바로 흙을 이렇게 생명의 태반에다 비유한 이유는 바로 뭐다? 생명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이 자라는 공간이라는 이런 인식이 여기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라는 거죠. 귀의 처라고 하는 건 말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알겠지? 돌아갈 귀자를 쓴 겁니다. 알겠죠? 즉 생명이 죽으면은 어떻게 돌아가는 곳이 또 어디다? 흙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귀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 다시 돌아가는 공간, 일종의 생명의 순환, 자연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의 특징이 바로 뭐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섭리, 즉 생명의 순환, 저 섭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라고 표현했어. 다 얘기해놓고 모른대. 진짜 모르는 겁니까? 진짜 모를까요? 다 얘기해놓고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바로 뭐다?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이미 얘기하는 걸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옆에다 적어놓자. 그래서 실제 화자는 그렇죠? 자, 흙이 생명의 원천이며, 그렇죠? 만물이 돌아와 의지하는
의지하는 고심을 어렴풋하게 그렇죠?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니까 모른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게 그래서 반어적인 의미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 달덩이는 진짜 이 도공이 달덩이를 만들었을까? 달을? 아니죠. 최근에 유행하는 항아리 있잖아. 최근에 유행하는 항아리 몰라요? 달 항아리 유행하잖아. 몰라요? 아 실망인데? 트렌드에 좀 뒤떨어지는구만. 그치? 달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항아리, 달항아리 같은 이런 항아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항아리 일종의 도자기. 자, 요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공이 바로 뭐다? 흙을 사랑해가지고 그 흙을 주물러서 항아리, 도자기를 지금 만드는 것을 지금 본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지금 여기다가 한 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아까 앞에 흙의 성격 중에 어떤 성격이 있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어떻게 하는 것? 그렇지, 자라는 것, 생명의 원천 바로 태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뿌리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생명의 태반과 그렇죠? 호응을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철이 되면 여기서 철은 아이언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계절이 되면 그치 이 뜻이죠. 가을이 되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 이거는 바로 뭐다? 위에서 얘기했던 귀의 처 그렇죠? 이거와 호응을 하는 그런 시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곡식은 죽어서 죽은 뭐 그런 의미도 볼 수 있고 뭐 수학의 의미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는데 주면은 돌아온다 이런 의미도 있고 알겠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은 생명이 이제 들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일단 그게 되돌아온다는 의미 순환의 의미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했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씨앗이라고 하는 걸 흙에 줬는데 그 흙이 나에게 이제 곡식으로 돌려주는 거잖아. 이제 이것도 순환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순환의 의미로 봤을 때는 앞에 있었던 생명의 태반과 이제 어떻게 보면 호응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돌아오는 거는 이제 귀처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는 거죠. 생명으로 따지면 당연히 생명은 땅에서 나가지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내가 곡식을 심을 때는 어때? 내가 흙에게 씨앗을 주면 흙은 나에게 곡식을 주고, 알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순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이것은 뭡니까? 하늘이 뭐 이루어낸 뭔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바로 누가 한 일이다. 그것은 그냥 흙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겸허하게 농사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는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흙의 노고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종의 겸손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는 이걸 통해서 뭐다? 흙에 대한 예찬의 의미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오로지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건 누구 탓이다? 흙의 탓이다. 흙이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드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앞에 1년의 내용이랑 똑같죠?
자,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밑줄 치자.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 그렇죠? 자, 목숨의 메아리는 슬프고 아름답대. 슬프다는 건 긍정적 감정입니까? 부정적 감정입니까? 부정적이죠. 근데 아름답다는? 그쵸. 긍정과 부정이 함께 쓰였으니까 무슨 법? 그쵸. 여기서 바로 역설법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희생을 통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것이 슬픈 이유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흙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아름다운 이유는 뭐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흙을 보면서 슬프다는 이런 감정과 아름답다는 두 개의 이제 상반되는 감정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일종의 이런 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감정의 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로 모태적 공간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 그런 모습, 알겠죠? 자, 실제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의 신화를 찾아보더라도 땅의 신은 전부 다 여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땅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을 길러내는 존재, 잉태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땅의 대지의 여신 가이아 같은 경우도 여신으로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신에서도 보면은 대지의 신들 같은 경우는 다 여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길러내는 그런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인도 바로 뭐다? 이 흙이라고 하는 공간, 다 대지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모성, 즉 생명을 길러내는 곳, 태어나고 길러내는 곳으로서의 그런 성질을 이제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흙의 모습을 예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1년의 내용과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수미상관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길러내고 생명을 위해 희생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길러내는 흙의 모습을 예찬하는 태도로 노래한 시가 바로 이 문정희의 흙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작품, 그렇죠? 바로 자, 느티나무로부터라는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수능 연계 작품이죠. 복효근의 느티나무로부터. 역시 하나 정리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도 역시 자유시이고 서정시이죠. 성격은 사색적,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시니까 당연히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많죠. 자, 주제는 느티나무를 통한 삶의 깨달음.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느티나무를 의인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은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흙과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의인화를 하기는 했지만 그 의인화로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달라요. 알겠죠?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바로 뭡니까? 화자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흙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둘 다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썼지만 그 의인화를 사용한 이유적인 측면에서는 두 작품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죠? 자, 이 작품에서는 상처를 뭘로 인식하느냐? 바로 새로운 삶을 피워내는 자궁으로 인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종의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생명이 자라나는 공간 이런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점은 또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앞에 있었던 흙과 공통적인 모습, 모성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측면은 앞에 있었던 흙과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느티나무로부터 복교근을 보도록 합시다. 다 적었죠? 그렇지? 자,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우름꽃 피우는 한낮이면이라는 거지. 그치? 자, 일단 봅시다. 자, 매미가 우름꽃을 피운대요. 진짜 매미가 우름꽃이라는 꽃을 피워줍니까? 아니죠. 실제로는 이건 무슨 장면이겠어? 그치? 매미가 맴맴하고 크게 우는 그런 모습인데 그 매미의 그 울음소리를 뭐에다 비유했다? 꽃에다 비유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고 바로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은 바로 뭐다? 일종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혹은 주관적 변용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울음소리라고 하는 형체를 알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마치 형체가 있는 꽃처럼 구체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육사의 광야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꽃이 피고 지는 걸로 비유하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일종의 바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혹은 주관적 변용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우름꽃 피우는 한낮이면, 자, 그럼 매미가 운다는 걸 보니까 계절은 언제다? 여름, 시간은 한낮인 거죠. 그렇죠? 자,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느티나무의 모습이 어떻게?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나무가 졸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일종의 의인화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종의 바로 뭐다? 새 생명을 품은 모성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 그치? 게으른 사람인지 아이를 임신한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 근데 어쨌든 시의 내용은 이제 뒤를 좀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자, 일단 울퉁불퉁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얘는 모양을 흉내낸 거기 때문에 의태어라고 볼 수 있죠. 음성 상징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점은 앞에 있었던 그 뭡니까? 문정이의 흑과는 차이점이 되죠. 문정이의 흑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위시들에 대한 설명으로 뭐 가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이런 선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전부 의인법이 쓰인 겁니다. 알겠죠? 왜 나무한테 지금 발가락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라는 거지. 그렇지? 옹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나무에 있는 상처들을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먼 길 걸어왔다는 뜻이리라. 그렇죠? 자,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나무에 박혀 있는 옹이를 보고, 그렇죠? 뭐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나무가 먼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진짜로 나무가 걸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걸어왔으면 호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무가 먼 길을 걸어왔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무슨 뜻이다? 바로 고된 삶을 산 느티나무의 모습을 이 옹인을 통해서 연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소설이나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이제 그 뭡니까? 손등이나 이런 것이 다 갈라 터지고 굉장히 손이 거칠고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연상을 합니까? 그렇지. 힘든 삶을 살았다고 연상하듯이 이 화자도 역시 나무의 옹이의 모습을 보고서 나무의 그런 힘겨웠던 삶 이런 것들을 지금 연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실제로 백석의 이제 8원 서초시인이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화자가 묘양산행 버스에 혼자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가다가 중간에 어떤 여자애가 한 명을 딱 탑니다. 알겠죠? 근데 그 여자의 모습을 딱 봤는데 좀 기이해. 왜 기이하냐? 귀신은 아니고, 알겠죠? 기이한데 왜 기이하냐? 위에는 진진 초록의 그 한복을 입고 있어요. 진진 초록색 한복은 상당히 고급품입니다. 비싼 거예요. 알겠죠? 근데 손등은 다 갈라 터져가지고 그 거북이 등처럼 갈라서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애한테 잠깐 얘기했더니 그 자기는 이제 그 묘양산 그 자성에 있는 외삼촌한테 간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자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상했던 점이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의 돈 그 차비를 대신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생각합니다. 얘가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가족과 떨어져서 일본인 그 내지인의 그런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생고생을 하다가 이제야 이제 집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손등이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여자아이의 고된 삶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듯이 지금 이 화자도 역시 바로 뭐다? 나무의 상처를 통해 나무의 고달픔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여기서 나는 바로 시적 화자 자신이죠. 부럽네요. 그렇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느티나무 옆에서 앉아서 신발을 벗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너와 나와는 그렇지. 여기서 바로 이 너가 누굽니까? 그렇지. 바로 이 너도 느티나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의인화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문정이의 그 흙도 마찬가지고 여기 복효근의 느티나무로부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인칭대명사를 사용한 의인화의 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도 역시 공통점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즉 나도 멀리서 왔는데 너도 멀리서 왔구나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화자는 그렇죠? 느티나무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그치, 바로 동일시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자, 하늘을 보면서 지금 바로 뭐다? 화자의 시선이 이동을 하고 있죠. 나무를 보다가 이제 하늘을 본 거죠. 그렇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하늘 쪽을 딱 봤더니 인상적인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그렇죠? 나무가 지금 뚝 부러져 있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나무가 가진 바로 느티나무의 상처 첫 번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그쵸? 지금 껍질 안쪽으로 지금 구멍이 뻥 뚫리면서 속살이 썩어서 몸통이 점점 비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느티나무의 상처 두 번째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속에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나무는 뭡니까? 상처를 입어가지고 속이 비어가는데, 하지만 그 속에는 뭐다? 대조적으로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이거는 느티나무의 죽음이, 그렇죠? 바로 무엇을 했다? 다른 생명을 잉태하다라는 거죠. 일종의 생명의 순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죠? 이런 점도 역시 바로 뭐다? 아까 문정이의 흙과도 유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속에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앞으로의 삶, 그렇죠? 이후 일종의 우리가 불교에서 삼생이라고 하잖아.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내생은 죽고 다음 생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느티나무의 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저 바로 다른 삶의 바탕이 된 느티나무의 죽음을 보여주고, 이것도 역시 생명의 순환이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은, 왜 우리 해리포터나 이런 거 보면 어때? 불사조가 확 죽으면은 불에 확 타면서 새로 아래에서 이제 조그마한 불사조가 태어나잖아. 그렇지? 마치 그런 모습처럼 느티나무가 지금 상처를 입고 속에 막 썩어가면서 비어가면서 죽었는데 그 자리에 새로운 풀이 자라는 거야. 마치 느티나무가 죽어서 새로운 풀로서 이제 화신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생명이 순환해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지금 화자는 보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돌아보면,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커다란 상처,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었던, 그렇죠? 바로 나무의 상처 1번, 2번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요걸 지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자궁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어떤 존재? 바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일종의 모성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그러니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밑줄 칩시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다쳤는데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한데 괜찮겠어? 안 되잖아, 그치?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다?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다? 이거는 치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고 일종의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역설적 표현, 역설적 발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긴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면을 보도록 합시다. 자, 때 아닌 남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핏꽃을 피운다. 자, 모기가 내 그 발등에 앉아서 자기 배에다 핏꽃을 피운대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모기한테 물린 거죠, 그렇죠? 바로 화자의 피를 빠는 모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무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바로 뭐다? 상처에 대해서 화자가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한테 지금 모기가 내 피를 빠는 것도 약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잡지 않는다. 그렇죠? 왜 잡지 않겠어? 응? 바로 느티나무의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느티나무가 바로 뭐다? 그 숱한 상처들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듯이 나도 이제 뭡니까? 모기 한 마리에게 내 피를 주겠다. 그렇죠? 모기한테 헌혈을 하겠다. 이러는 거죠. 알겠죠? 한밤중에 모기 때문에 괴로워봐야 정신 차리겠지. 그죠? 자,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라는 거죠. 그쵸? 왜? 자신도 이 상처가 바로 뭐다? 모기에게는 뭡니까? 모기가 피를 빠는 이유는 뭐야? 아니죠. 모기가 피를 빠는 이유는 그 하나입니다. 바로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모기 중에 그 피를 빠는 모기는 암컷밖에 없어요. 수컷은 피 안 빱니다. 왜? 가끔 모기 중에 보면 진짜 이만한 모기 보이죠? 모기들 중에 가끔씩 한 마리씩 보이잖아, 그렇지? 얘는 수컷이야. 얘는 피를 절대 안 빨아요. 알겠습니까? 얘는 수컷은 피를 안 빱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엥 하고 날아다니면서 피를 빠는 건 다 암컷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피, 나의 희생이 모기에게는 뭐가 된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할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바로 뭐다? 남은 길이 이제 그 조금은 덜 외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즉 모기에게 빨린 피가 그렇죠? 모기의 산란에 자궁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말라리아에 걸려봐야 정신 차리지. 그죠? 자, 다시 신발끈을 맨다 해서 이제 또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복효근의 느티나무로부터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뒤에 보면은 수능 특강 문제 실어놨어요. 그죠? 바로 뒤에 한번 풀어보고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5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다 풀었어? 이는 다 풀었습니까? 한 주 늦춥시다. 이거 풀이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어봅시다. 어차피 지금 이거 하나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랑 만약에 추가되는 거 있으면 그거 한두 개 정도 남은 거라서 아마 다음 주 한 타임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진도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요거 풀이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모의고사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주 모의고사 대비해서. 알겠죠? 졸려?
됐어?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알맞은 거를 고르라는 거죠. 그렇죠? 자, 1번부터 봅시다.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다짐이 나타나 있다. 자, 위 시의 가와 나는 전부 다 바로 뭡니까? 화자의 내면의 갈등 자체가 등장하지 않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2번.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며 삶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재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가라고 하는 시는, 그렇죠? 시적 대상이 흙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나라고 하는 시는 시적 대상이 느티나무였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가라 시에서는 지금 화자가 대상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지 없는지는 드러나진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화자가 흙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고 느낀 거를 썼다라고 일단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나 작품 같은 경우는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느티나무였잖아요. 그죠? 화자가 뭡니까? 아까 신발을 벗고 느티나무 옆에 앉아가지고 느티나무를 더욱더 자세히 관찰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재하는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서는 완전히 이제 뭡니까? 성립을 하지 않고, 그죠? 흙이라고 하는 대상도 사실 우리가 부재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뭡니까? 2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삶의 애환적인 측면은 약간 뭡니까? 느티나무 시에서는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나무의 상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통받는 모습, 그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긴 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애환을 그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이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더 표현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3번. 고통스러운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 다 현실 자체가 고통스럽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고통스럽다. 이런 내용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느티나무에서는 느티나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한 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4번.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간의 특징이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시에서는 흙이라고 하는 이거를 공간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소재 대상적인 의미로도 볼 수가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느티나무는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오로지 대상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5번.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연상되는 속성이나 성질을 이끌어낸 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게 5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연상되는 속성이나 성질은 바로 뭐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 그렇죠? 태어나게 만드는 것, 이걸 이끌어낸 후에 거기에 일종의 모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2번 작품 2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자,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A가 바로 뭡니까? 앞에서 보면 A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버리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라고 해서 흙의 이름을 이제 불어가면서 흙의 이름을 떠올리며 뭡니까? 그런 약간 슬픔, 그렇죠? 아픔, 희생 이런 이미지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반면에 B는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우를 꽃 피우는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그렇죠?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먼 길 걸어왔다는 뜻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느티나무의 외양을 묘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바로 뭐다? 지금까지 힘겨웠었을 삶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쵸? 자, 1번부터 봅시다. A는 B와 달리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환기하고 있다. 일단 첫 번째로 과거와 현재의 대비라고 하는 거는 A, B 둘 다 사실은 조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찰적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 A와 B 둘 다 없습니다. 이 작품은 대상을 보고 느낀 점을 쓴 시이기 때문에 성찰은 자기 반성이잖아. 화자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다 틀렸죠. 완전히. 그렇죠? 자, 2번. B는 A와 달리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화자의 감정을 점층적으로 고조하고 있다. 자, 화자의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는 부분은 오히려 느티나무에서 중간에 이제 고개를 들어 부러진 가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도 역시 마찬가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B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어? B의 시선이 있는 B의 시선의 이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무가 그거는 그 다음 장면이었잖아. B 부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선의 이동이 있는 거는 거의 시 전체에서 가운데쯤입니다. 알겠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으면 하늘을 보는데 이 장면이었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에 묶여있는 장면에서는 시선의 이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3번. A와 B는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해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그리고 있다. 이거는 A와 B가 아니라 B만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그죠? B에서는 첫 번째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가 뭐가 있었어? 매미. 아까 매미가 운다 해서 여름이라고 생각했잖아. 그쵸? 그죠? 매미라고 하는 건 여름에만 우는 그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계절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바로 뭡니까? 느티나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었잖아요. 그쵸?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풍경이라기보다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죠? 자, 4번. A와 B는 모두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으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감정이입은 두 작품 다 사용되지 않았죠. 그렇지? 감정을 이입하는 감정이입의 방식은 그 두 작품 다 아예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죠. 5번. A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명령형 어미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를 불러보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라. B는 추측의 의미를 지닌 어미를 통해 추측이 바로 뭐였습니까? 먼 길 걸어왔다는 뜻이리라 라고 얘기한 게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어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그렇죠? 이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흑을 통해서는 뭡니까? 약간 흑흑흑 하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흑에서 보이는 그런 희생, 아픔 이런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고, 그렇죠? 느티나무의 그런 상처들, 그렇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화자는 또 느티나무의 그런 힘겨웠을 삶 이런 걸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도 역시 맞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3번. 기읍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기읍을 보게 되면 자, 기읍은 자, 흑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삶과 죽음의 측면에서 흑의 이중적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태어나는 공간이자 죽는 공간이라고 하는 점은 이중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2번 니은. 자, 흑흑흑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특정 시어의 반복, 흑흑흑이었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정서, 안타까움, 슬픔 이거를 환기하고 있다. 맞죠? 그렇지. 누구 울음소리를 뭡니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반복이라고 했죠. 디귿.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느티나무의 동질감을 느끼며 교감을 시도하는 화제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맞죠, 그죠? 너 나와 참 같구나 하면서 동질감을 느꼈고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보면서 느티나무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옆에서 보면 미친놈처럼 보이겠지만, 그치? 자, 그 다음 이유를 보도록 합시다. 자,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삶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화제의 내적 의지가 느티나무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거는 전혀 틀렸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뭐였습니까? 이거는 느티나무가 이제 뭡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뭡니까? 그 속에 풀이 그 풀 몇 포기가 피어 꽃을 피운다라는 것을 통해서 한 생명의 죽음이 다른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연의 순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것을 나타낸 부분이라서 4번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5번 미음. 자,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바로 나도 느티나무와 같이 그렇죠? 희생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정확하게는 의지라기보다는 깨달음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시 신발끈을 매므로써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 화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근원이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하거나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자연은 모성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연의 모성성은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는 자기 희생을 통해 그 헌신적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 인간은 이러한 모성성을 지닌 자연으로부터 포용과 배려, 따뜻함의 가치를 배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봅시다. 1번. 자, 가에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 달덩이를 낳는 것은 흙이 생성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새로운 항아리를 만들어내는 점은 일종의 생성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죠. 자, 가에서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것도 역시 맞는 겁니다. 스스로를 퍼서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3번. 나에서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것은 삶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화제의 인식이 전환되었음. 그렇죠? 역설적 발상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4번. 나에서 발등에 앉아있는 모기 한 마리를 잡지 않는 것은 다른 생명체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즉 나의 이 피 몇 방울의 희생이 다른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었잖아요. 그렇죠? 5번. 가에서 철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씨앗과 나에서 배에 피꽃을 피우는 모기는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여 헌신하는 모성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가에서는 모성적 존재에 해당하는 것은 흙이었고, 그렇죠? 나에서 모성적 존재로 해당하는 것은 느티나무, 그 중에서도 느티나무의 상처였다는 거야, 그렇지? 모기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모성적 존재는 화자 자신이 되겠죠. 내 피를 내어주는 거잖아. 느티나무를 흉내내면서, 그렇지? 그래서 화자 자신이 느티나무를 흉내내서 뭡니까? 내 피를 내어주고 그로 인해서 모기가 새 생명을 피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이렇게 일부러 모기를 잡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5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10분 정도 됐으니까 15분 정도 쉬고 25분에 우리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